니녀는 해병 몇 기야? 라며 민간인 여성을 짓밟은 아나무인 해병대 준장. 그 여성이 사실은 자신의 군 생활을 끝장낼 수 있는 3스타 중장 해병대 여자 사령관이었다는 통쾌한 복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청취하고 계신가요? 각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동해의 검푸른 파도가 쉴 새 없이 해안을 때리는 도시 포항. 그곳에서도 가장 굳건하고 서슬퍼런 기운이 감도는 5,000읍의 넓은 부지 위에는 대한민국 해병대의 심장 해병대 교육훈련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곳은 갓 20살을 넘긴 청년들이 귀신 잡는 해병으로 다시 태어나는 용광로이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자부심이 잉태되는 성지였다. 새벽녘의 바다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이른 아침 훈련단의 공기는 짠 내음과 미세한 화약 냄새 그리고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그날따라 정문 앞의 분위기는 유독 싸늘했다. 교육훈련단장인 박치국 준장이 아침 순찰을 돈다는 명목으로 헌병들의 군기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해병 93기. 그의 군 생활 30년은 오로지 해병 정신이라는 네 글자로 요약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해병 정신은 시간이 흐르며 조국에 대한 헌신이나 전우애 같은 숭고한 가치보다는 맹목적인 상명하복과 시대착오적인 권위주의 그리고 기수와 계급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려는 오만함으로 변질된 지 오래였다. 떡 벌어진 어깨와 우람한 체구, 검게 그을린 얼굴에 깊게 팬 주름은 그가 보낸 세월을 짐작하게 했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총명함 대신 아집과 독선으로 흐릿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봐. 눈 똑바로 안 떠. 여기가 동네 놀이터야? 해병대의 얼굴인 정문이 이따위로 흐리멍덩해서 되겠어. 지나가는 개미. 새끼 한 마리까지 다 보고하란 말이야.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즉각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멈춰 세워. 알겠나? 박치국 준장의 고함이 새벽 공기를 찢었다. 앳된 얼굴의 헌병들은 온몸이 경직된 채로 목에 핏대가 서도록 알겠습니다. 를 외쳤다. 박 준장은 못마땅하다는 듯 혀를 차며 그들의 전투복 깃을 바로잡아주는 척 거칠게 잡아당겼다. 그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은 이 부대 안에서 곧 재앙을 의미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부대 구석구석, 아니, 이 부대원들의 숨소리 하나하나까지 미치고 있음에 만족하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바로 그때였다. 훈련단 정문 앞으로 한 여성이 조용히 다가왔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키가 작고 다소 왜소한 체구였다. 값비싸 보이지 않는 평범한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 손에는 작은 핸드백 하나가 전부였다. 화장기 없는 얼굴과 단정하게 묶은 머리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는 신기할 정도로 안정적이었고 주변을 살피는 눈빛은 흐트러짐 없이 침착했다. 마치 수십 년간 익숙하게 드나들던 곳을 다시 찾은 사람처럼. 규정에 따라 헌병이 먼저 다가가 정중하게 물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방문 목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대답했다. 사령관님과 약속이 있어서 방문했습니다. 헌병이 방문 기록을 확인하려던 순간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치국 준장이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는 위아래로 여성을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다. 그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무시가 가득했다. 아니, 이 아줌마는 뭐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기어들어와. 시장 바닥인 줄 아나? 당장 안 꺼져. 여성은 박 준장의 거친 언사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그를 똑바로 마주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실례합니다만 저는 해병 대사령관님과 약속이 잡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사령관님?
어디서 감히 사령관님을 입에 올려. 박치국 준장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우리 사령관님께서 당신 같은 아줌마랑 약속을 잡는다고. 꿈 깨셔. 사령관님은 지금 국방부에서 중요한 회의 중이시다. 어디서 약을 팔아? 아닙니다. 오늘 아침 이곳 교육훈련단을 비공식 방문하시기로 한 것으로 압니다. 여성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마치 성난개를 타이르는 조련사처럼. 박치국 준장은 이제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 듯 했다. 그는 여성의 말을 거칠게 자르며 손을 내저었다. 됐고. 딱 보아하니 어디 민원이나 넣으러 온 모양인데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야. 억울한 일 있으면 저기 포항시청에나 가서 떠들어. 신성한 해병대 훈련장에서 깽판 치지 말고. 저는 민원인이 아닙니다. 그럼 뭔데? 정체가 뭐야, 이 아줌마가. 간첩이야. 어디서 온 누구신데 자꾸 사령관님을 팔아먹어. 박 준장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 주변을 압도했다. 여성은 더 이상 말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핸드백에서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박치국 준장은 동물적인 움직임으로 그녀의 손목을 거칠게 막아섰다. 어딜? 볼 필요도 없어. 내가 이 부대 단장인데 내 허락 없이는 파리 새끼 한 마리도 못 들어와. 니녀는 귀가 없나? 민간인은 출입 금지라고 몇 번을 말해. 그의 입에서 니년이라는 상스러운 단어가 튀어나오자 젊은 헌병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러나 박치국 준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별이 박힌 계급장을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이거 안 보여? 별이야, 별. 나 박치국 준장이야. 해병 93기. 니녀는 해병 몇 기야? 기수도 없는 민간인 주제에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봐. 당장 눈 안 깔아. 그의 폭언은 멈추지 않았다. 해병대 부대 정문에 왔으면 군인을 봤으면 경례부터 박는 게 예의 아니야. 여기가 니들 아파트 정문인 줄 알아.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나 하는 짓을 나이 처먹고 하고 있어. 경례 안 해. 여성은 손목을 뿌리치지 않은 채 그저 조용히 박치국 준장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와 같았다. 분노도 두려움도 당황도 없었다. 오직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서늘한 관찰의 시선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 눈빛에 박치국 준장은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다. 마치 자신의 오만하고 추악한 속내가 전부 발가벗겨지는 듯한 기분 나쁜 착각이 들었다. 여성은 이내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제가 무례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더 이상의 대꾸 없이 몸을 돌렸다. 단호하고 망설임 없는 움직임이었다. 박치국 준장은 자신이 승리했다는 생각에 만족하며 그녀의 뒷모습에 대고 침을 뱉듯이 말했다. 진작에 그럴 것이지. 요즘 여자들은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니까. 군대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알아야지. 그는 의기양양하게 주변 헌병들을 둘러보며 훈계를 늘어놓았다. 똑똑히 봤지? 저런 것들 때문에 군 기강이 해이해지는 거야. 군대는 남자들의 세계다. 규율과 기강 그리고 기수가 전부인 곳이라고.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헌병들의 대답이 울려 퍼지는 동안 정문을 벗어난 여성은 잠시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높고 단단한 훈련단의 담벼락 너머로 펄럭이는 해병대 깃발이 보였다. 그녀의 입가에 머물던 희미한 미소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강철처럼 차가운 결심이 서리고 있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신음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가 받았다. 예, 오 중사. 정문 상황은 내가 직접 확인했다. 예상했던 그대로군. 후문으로 안내해. 그리고 내가 말했던 선물도 잊지 말고 준비하도록. 통화를 마친 그녀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목적지는 정문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대 후문이었다. 그녀의 등 뒤에서는 여전히 박치국 준장의 오만한 목소리가 포항의 차가운 아침 공기를 더럽히고 있었다. 그 견고해 보이던 긍지의 성벽은 이제 보이지 않는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박치국 준장의 포효가 잦아들 무렵 강지우는 훈련단 후문에 도착했다. 정문과는 달리 낡고 인적이 드문 그곳에는 단 한 명의 헌병만이 경계를 서고 있었다. 그녀가 다가가자 헌병은 잠시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지만 이내 무전으로 무언가를 확인하더니 굳은 표정으로 철문을 열었다. 문 안쪽에는 이미 한 명의 사내가 대기하고 있었다. 다부진 체격의 반듯한 자세, 해병대 중사 계급장을 단 그는 강지우를 보자마자 소리 없이 다가와 직각으로 허리를 숙였다. 오셨습니까, 사령관님? 오진석 중사. 해병대사령부 직속 부사관으로 강지우가 가장 신이 많은 인물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보안 유지를 위해 사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몸에 밴 절도 있는 움직임은 그가 평범한 민간인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수고가 많군, 오 중사. 내부는 어떻지? 강지우가 물었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박치국 준장은 현재 정문 순찰을 마치고 단장실로 복귀 중이며 오전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물은 제 차량 트렁크에 안전하게 보관해 두었습니다. 좋아. 이제부터 나는 그냥 우연히 부대 견학을 온 민간인이다. 너무 티나게 행동하지 말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강지우는 오 중사에게 고개를 까딱여 보인 뒤 본격적으로 부대 내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눈빛은 한가로운 방문객의 그것이 아니었다. 매의 눈으로 부대 곳곳을 샅샅이 훑는 감찰관의 눈빛이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신병들이 생활하는 병사생활관, 즉 막사였다. 오래된 건물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복도를 따라 늘어선 관물대들은 정돈되어 있었지만 곳곳에 녹이 슬거나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 것들이 눈에 띄었다. 그녀는 한 생활관 문틈으로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침상과 모포는 각을 맞춰 정리되어 있었지만 창틀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천장 구석에는 거미줄까지 쳐져 있었다. 기본적인 병영 환경 관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특히 그녀의 발길을 멈추게 한 것은 최근에 증설된 여군 생활관이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창문을 통해 들여다본 내부는 더욱 가관이었다. 남군 생활관보다 훨씬 협소한 공간에 난방기는 구형 모델이 금방이라도 고장날 듯 위태롭게 달려 있었다. 심지어 화장실과 샤워실은 남군 시설의 일부를 칸막이로 급조해서 만든 듯 조악하기 짝이 없었다. 그녀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이것은 단순한 예산 부족의 문제가 아니었다. 명백한 무관심과 차별의 증거였다. 박치국 준장이 여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장이었다. 막사를 빠져나온 그녀는 훈련장으로 향했다. 넓은 연병장에서는 각계 전투 훈련이 한창이었다. 악! 하는 기합 소리와 함께 흙먼지를 뒤집어 쓴 훈련병들이 포복으로 철조망을 통과하고 있었다. 교관들의 불호령이 연병장을 쩌렁쩌렁 울렸다. 정신 안 차려. 거북이 새끼도 너보다는 빠르겠다. 여기가 니들 안방이야. 강지우는 훈련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훈련의 강도는 높아 보였지만 내용은 구시대적이었다. 무조건적인 깡과 악만을 강조할 뿐 현대전에 맞는 효율적인 전술이나 팀 단위 움직임에 대한 교육은 전무해 보였다. 그저 체력을 소진시키고 고통을 강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30년 전과 다를 바 없는 훈련 방식이었다. 그때 한 훈련병이 유독 뒤처지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체구가 작고 유난히 힘들어 보이는 훈련병이었다. 교관이 그에게 달려가 소리쳤다. 이 병 나약한.
똑바로 못해. 해병될 자격도 없는 놈이 여기까지 기어들어와서 동기들 발목 잡고 있어. 나약한 이병은 숨을 헐떡이며 눈물을 글썽였다. 강지우는 조용히 그쪽으로 다가갔다. 교관이 그녀를 발견하고는 민간인은 훈련에 방해되니 나가주십시오. 하고 외쳤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 이병 옆에 쪼그려 앉았다. 숨이 많이 차지?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나 이병은 겁에 질려 고개만 끄덕였다. 호흡을 그렇게 짧게 하면 금방 지친다.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아주 길게 내뱉어봐. 그리고 포복할 때 팔꿈치만 쓰지 말고 온몸의 중심을 앞으로 튕긴다는 느낌으로 움직여봐. 뱀처럼. 그녀의 설명은 간결했지만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 나 이병이 그녀의 말대로 호흡을 조절하고 움직임을 바꾸자 놀랍게도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 교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저 여자는 대체 누구지? 바로 그 순간 지프차 한 대가 훈련장 옆에 거칠게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박치국 준장이었다. 그는 단장실에서 창밖을 보다가 훈련장에 나타난 강지우를 발견하고는 노발대발하며 달려온 것이었다. 아니, 이 아줌마가 왜 또 여기 있어? 아까 정문에서 꺼지라고 했을 텐데. 후문 경비는 뭘 한 거야? 당장 끌어내. 박치국 준장은 교관들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교관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우물쭈물하는 사이 박 준장은 직접 강지우에게 다가갔다. 당신 진짜 간첩이지. 군사 기밀 빼내러 왔어.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훈련에 이래라 저래라야? 강지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흙먼지가 묻은 손을 털며 박 준장을 바라보았다. 기초 체력 훈련에 무슨 대단한 군사 기밀이 있습니까? 그리고 저 이병은 요령이 없었을 뿐 의지는 훌륭합니다.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교관의 임무 아닌가요? 뭐? 가르쳐? 내가 30년 동안 해병들을 가르쳤어. 당신 같은 아줌마가 뭘 안다고 짓거려? 박치국 준장은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그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싶었다. 기초 체력? 좋아. 내가 해병대 기초 체력의 기본이 뭔지 보여주지. 전원 주목. 훈련병들과 교관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박치국 준장은 보란듯이 우통을 벗어 던졌다. 군데군데 군살이 잡혔지만 그래도 군인 특유의 골격은 남아있었다. 팔굽혀펴기 시범이다. 내가 딱 50개만 보여주지. 똑똑히 봐라. 그는 자세를 잡고 팔굽혀펴기를 시작했다. 하나, 둘, 셋. 우렁찬 구령과 함께 몸을 움직였지만 10개를 넘어가자 그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20개째에는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30개를 채우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허, 허. 아침을 부실하게 먹었더니 영. 컨디션이 안 좋네. 궁색한 변명에 훈련장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훈련병들은 웃음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었다. 바로 그때 강지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가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박치국 준장은 벌개진 얼굴로 그녀를 노려봤다. 뭐? 아줌마가? 좋아 해봐. 10개라도 하면 내가 오늘 저녁 회식은 쏜다. 강지우는 핸드백을 옆에 내려놓고 블라우스 소매를 걷었다. 그리고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닥에 엎드렸다. 완벽한 자세였다. 등과 엉덩이, 다리가 일직선을 이루었다. 하나, 둘, 셋. 그녀의 움직임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부드러웠다. 10, 20, 30. 그녀의 구령에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숨소리 하나 거칠어지지 않았다. 훈련병들의 입이 떡 벌어졌다. 교관들의 표정도 경악으로 물들었다. 49, 50.
정확히 50개를 마친 그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얼굴에 땀 한 방울 흐르지 않았다. 훈련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저 조건, 여군 기준이 아니라 정자세, FM 자세인데. 한 교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박치국 준장의 얼굴은 이제 붉은색을 넘어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민간인 아줌마 하나 때문에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었다. 이 인연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쇼를 해. 당장 이 여편내 끌어내지 못해. 그가 강지우의 어깨를 밀치려고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단장님, 손대지 마십시오. 날카로운 목소리가 훈련장을 갈랐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훈련 교관들을 총괄하는 최민준 대위였다. 해병 대사관학교 수석 졸업에 빛나는 눈빛과 다부진 체격을 가진 그는 부대 내에서 신망이 높은 젊은 장교였다. 그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아까부터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다급하게 검색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경악스러운 사실을 확인했다. 최 대위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강지우와 박치국 준장 사이를 막아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단장님, 지금 엄청난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박치국 준장은 자신의 부하가 앞을 가로막았다는 사실에 더욱 분노했다. 뭐야, 최 대위. 너 미쳤어. 지금 저 아줌마 편드는 거야. 너도 같이 영창 가고 싶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분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최 대위가 말을 채 끝마치기도 전에 강지우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그녀는 여전히 평온한 얼굴로 박치국 준장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어디까지 하나 보자고 말하는 듯 했다. 훈련장에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제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정체불명의 여인이 교육훈련단장을 상대로 조금도 밀리지 않고 있다는, 심지어 체력으로 압도했다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부대 전체를 흔들고 있었다. 박치국 준장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이 지금 서 있는 곳이 단단한 권력의 기반이 아니라 위태로운 벼랑 끝이라는 사실을. 훈련장에서의 소동은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겨우 일단락되었다. 박치국 준장은 최민준 대위에게 나중에 보자며 이를 갈았고, 강지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식사는 어디서 합니까? 라고 물었다. 그녀의 태어남은 박 준장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지만 수많은 장병이 지켜보는 앞에서 더 이상 소란을 피울 수는 없었다. 결국 그는 씩씩거리며 식당으로 향했고 강지우는 그 뒤를 조용히 따랐다. 해병대 교육훈련단의 장교 식당. 평소라면 활기찬 대화와 식기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했을 공간이 그날따라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식당에 들어선 모든 장병은 이미 훈련장에서 벌어진 일을 전해 들어 알고 있었다. 모두의 시선은 한 곳으로 쏠렸다. 식판을 들고 가장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는 평범한 차림의 여성, 그리고 상석에 앉아 불쾌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박치국 준장. 박 준장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이 마치 조롱처럼 느껴져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일부러 더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다. 그의 옆에는 평소 그에게 아첨하며 온갖 이득을 챙기던 보급과장 고인철 중령과 인사참모 황동규 소령이 앉아 있었다. 참. 세상 말세야. 이제는 어디서 굴러먹던지도 모르는 아줌마들까지 군대에 기어들어와서 설치니. 이러니 군 기강이 땅에 떨어졌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 그의 말은 명백히 강지우를 겨냥한 것이었다. 식당의 모든 소음이 멎고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고인철 중령이 기다렸다는 듯 맞장구를 쳤다. 단장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여자들은 군대 체질이 아닙니다. 계급이 뭔지, 기수가 뭔지, 규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혀 모릅니다. 황동규 소령도 거들었다. 체력도 약하고 감정적이라 중요한 순간에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여군은 그냥 행정이나 보급 같은 후방 지원 업무나 맡는 게 딱입니다. 전투병과는 당치도 않습니다. 박치국 준장은 의기양양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내 말이 그 말이야. 내가 해병 생활 30년 하면서 내린 결론이야. 여자는 군인이 될 수 없어. 신체 구조부터가 달라.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도망갈 것들이라고. 그런데 요즘은 뭐? 여성 인권? 웃기지도 않아. 군대는 인권 타령하는 곳이 아니야.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조직이라고. 그들의 저열한 대화는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몇몇 여군 장교와 부사관들은 모욕감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만 감히 누구 하나 나서서 항의하지 못했다. 그것은 곧 자신의 군 생활을 끝내겠다는 선언과도 같았기 때문이다. 그 모든 폭언의 중심에 있는 강지우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식사를 계속했다. 마치 시끄럽게 지저대는 동네 개들을 무시하듯. 그녀의 평온함은 박치국 준장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식판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씨, 전염 때문에 밥맛 다 떨어졌네. 야! 그가 강지우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니년, 아직도 안 꺼지고 여기서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군인들 밥 먹는 신성한 식당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어. 박치국 준장은 성큼성큼 강지우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그의 눈은 분노로 충혈되어 있었다. 그가 그녀의 식판을 뒤엎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단장님, 그만하십시오. 벼락 같은 외침이 터져 나왔다. 훈련장에서 박 준장을 막아섰던 최민준 대위였다. 그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듯 결연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박 준장의 앞을 가로막았다. 식당의 모든 이들이 경악했다. 준장에게 그것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일개 대위가 대드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극상이었다. 박치국 준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뭐야 이 새끼가? 최 대위, 너 진짜 미쳤구나.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냐? 당장 안 비켜.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한 사람의 군인으로서 해병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장님의 언행은 해병대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최 대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명예? 이 새끼가 웃기는 소리 하네. 저 아줌마 하나 편들자고 내 군 생활을 종치고 싶어. 내가 너 따위는 내일 당장이라도 저기 백령도로 날려버릴 수 있어. 박 준장은 최 대위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달려들었다. 주변의 다른 장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안절부절 못했다. 고인철 중령과 황동규 소령만이 최 대위 정신 차려. 어서 단장님께 사과드려. 라며 박 준장의 편을 들 뿐이었다. 식당은 곧 터질 듯한 폭탄처럼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바로 그때였다. 식당 문이 조용히 열리며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강지우의 부관 오진석 중사였다. 그의 손에는 길고 반듯한 검은색 가방, 군복을 담는 가먼트 백이 들려 있었다. 오 중사는 식당 내부의 살벌한 분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갔다. 그의 군화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식당 전체에 또렷하게 울렸다. 그는 최민준 대위와 박치국 준장, 그리고 그들 뒤에 앉아있는 강지우의 테이블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강지우를 향해 완벽한 각도로 경례를 붙였다. 충성.
그의 우렁찬 목소리가 식당을 뒤흔들었다. 박치국 준장은 어이가 없다는 듯 소리쳤다. 웬 놈이야? 너는 또 뭔데 저 아줌마한테 경례를 하고 있어. 미친놈들 천지구만. 하지만 오진석 중사는 박 준장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경례를 유지한 채 오직 강지유에게만 보고했다. 그 목소리는 식당의 모든 이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고 명확했다. 사령관님, 요청하신 군복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갈아입으시겠습니까? 사령관님이라는 단어가 거대한 망치처럼 식당 전체를 내리쳤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박치국 준장은 자신이 들은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의 뇌는 작동을 멈췄고 최 대위를 향해 뻗었던 손은 허공에서 힘없이 굳어버렸다. 고인철 중령과 황동규 소령의 입은 멍하니 벌어졌다. 다른 모든 장병들은 얼음처럼 굳어버렸다. 그 끝을 알 수 없는 침묵 속에서 마침내 강지우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박치국 준장을 향해 얼어붙은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나지막이 하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갈아입어야지. 계급장도 없는 니년이 누군지 똑똑히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 안 그런가, 박치국 준장? 사령관님, 요청하신 군복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갈아입으시겠습니까? 오진석 중사의 목소리는 마치 시간의 흐름을 멈추는 주문과도 같았다. 사령관님이라는 5글자가 장교 식당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윙윙거리던 냉장고 소음마저 숨을 죽였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한 곳으로 향했다. 평범한 중년 여성 박치국 준장이 니년이라 불렀던 바로 그 여인 강지유에게로. 박치국 준장은 최민준 대위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뻗었던 손을 허공에 든 채 그대로 굳어 있었다. 그의 동공는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맹렬하게 흔들렸고 떡 벌어졌던 입은 다칠 줄을 몰랐다. 사령관, 해병대 사령관, 대한민국 해병대의 정점에 있는 단 한 사람. 전설로만 듣던 해병 89기 최초의 여성 사성 장군. 그의 머릿속 회로가 타들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말도 안 돼. 저렇게 왜소하고 평범한 여자가. 그의 곁에서 아첨을 늘어놓던 고인철 중령과 황동규 소령의 얼굴은 이미 사색을 넘어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들이 내뱉었던 저급한 단어들을 떠올렸다. 여자들은 군대 체질이 아니다.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도망갈 것들. 그 말들이 이제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자신들의 심장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다. 그 지독한 정적을 깬 것은 강지우였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오진석 중사에게 다가갔다. 오 중사는 경건한 의식을 치르듯 가먼트 백의 지퍼를 열었다. 그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발할 듯한 위엄을 지닌 해병대 정복이었다. 갓 다려낸 듯 한치의 구김도 없는 옷감, 황금색 실로 정교하게 수놓아진 수장과 휘장, 그리고 어깨 위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4개의 다이아몬드. 대한민국 국군, 그 중에서도 가장 강인하다는 해병대를 총지휘하는 대장의 계급장이었다. 강지우는 자신의 블라우스 위로 정복 상의를 걸쳤다. 단추를 하나씩 아주 천천히 채워나갔다. 딸깍딸깍. 단추가 잠기는 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 했다. 그녀의 왜소해 보였던 어깨는 정복의 각진 선과 별들의 무게를 감당하며 순식간에 태산처럼 넓고 굳건해졌다.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감히 누구도 함부로 쳐다볼 수 없는 냉철한 지휘관 전장의 여신이 서 있었다. 그 경이로운 변화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 것은 최민준 대위였다.
그는 자신이 확인했던 사진 속 인물이 전설적인 전략가이자 모든 해병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바로 그분이 눈앞에 강림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전율을 느끼며 자신의 군 생활을 통틀어 가장 크고 절도 있는 목소리로 외쳤다. 전체 차렷. 해병 대사령관님께 대하여 경례. 충성. 최대위의 선창은 기폭제였다. 식당 안에 있던 모든 장교와 부사관, 병사들이 마치 용수철처럼 튀어 오르듯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강지우를 향해 거수경례를 했다. 수백 개의 군화 뒷굽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쾅 하고 하나의 천둥처럼 울렸다.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은 오직 세 사람, 박치국 준장과 고인철 중령, 황동규 소령뿐이었다. 강지우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경례를 받으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박치국 준장을 향해 걸어갔다. 또각또각. 그녀의 구두 소리는 이제 사형수의 심장을 두드리는 북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파랗게 질린 채 파르르 떨고 있는 박치국의 바로 앞에 섰다. 그리고는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하지만 식당의 모든 이가 들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말했다. 박치국 준장. 그녀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박치국의 어깨가 움찔하며 떨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무릎이라도 꿇고 싶었지만 다리가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았다. 조금 전에 내게 물었지. 해병 몇 기냐고. 강지우의 눈빛이 칼날처럼 박치국의 심장을 꿰뚫었다. 나는 해병 89기 강지우다. 89기. 그 숫자가 박치국의 뇌리에 번개처럼 내리꽂혔다. 자신의 93기보다 무려 4기수나 높은 하늘 같은 선배. 그는 기수와 서열을 그토록 신봉했던 자신의 지난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끔찍한 충격에 휩싸였다. 내 놈보다 4기수나 높은 선배이자 내 놈이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계집이며 지금 이 순간 내 놈의 군 생활을 끝장낼 수 있는 대한민국 해병 대사령관이다. 내 놈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입에서 터져 나왔을 때 박치국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감히 사령관이 자신에게.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다시 한번 물어보지. 내가 해병 몇 기냐고 물었다. 박치국. 사령관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박치국은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비굴한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다. 입 닥쳐. 강지우의 나지막한 한마디에 박치국의 목소리가 쏙 들어갔다. 내 놈은 몰랐던 게 아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지. 그저 내 놈 눈앞에 있는 사람이 만만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내 놈의 저열한 권위의식을 채우기 위해 함부로 짓밟아도 되는 존재라고 판단했을 뿐이다. 안 그런가?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정문에서 내게 니녀는 귀구멍이 막혔나라고 했지. 훈련장에서는 이 여편네를 당장 끌어내라고 했고.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는 전연 때문에 밥맛이 다 떨어졌다고 했다. 내가 틀렸나? 그녀는 박치국이 뱉었던 모든 모욕적인 말을 정확하게 되돌려 주었다. 그 말들은 이제 수백 배의 무게를 담아 부메랑이 되어 박치국의 명예와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사령관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마침내 마비되었던 다리를 움직여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서 비굴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강지우의 눈에는 조금의 동정심도 없었다. 그녀는 싸늘하게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용서? 내 놈이 지난 수년간 이 부대에서 짓밟아온 수많은 여군들과 부하들의 명예는 누가 용서하지? 내 놈의 낡고 부패한 해병 정신이 해병대 전체의 명예를 얼마나 더럽혔는지 내 놈은 아는가? 그녀는 고개를 돌려 식당 입구를 지키고 있던 헌병들을 향해 명령했다. 헌병. 예, 사령관님. 지금 이 순간부로 해병 준장 박치국의 모든 직위와 권한을 박탈한다.
즉각 체포하여 군기 교육대에 구금하도록. 내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그 누구와의 면회나 연락도 일절 금지한다. 명령 받들겠습니다. 헌병 2명이 달려와 무너진 채 흐느끼는 박치국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켰다.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사령관님, 잘못했습니다. 를 외쳤지만 그의 외침은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는 처참한 모습과 함께 식당 밖으로 사라져갔다. 강지우의 시선은 이제 잿빛 얼굴로 굳어있는 고인철 중령과 황동규 소령에게로 향했다. 두 사람은 그녀의 시선이 닿자마자 화들짝 놀라며 바닥에 엎드렸다. 사령관님, 저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박 준장님이 시켜서. 시끄럽다. 강지우가 그들의 변명을 잘랐다. 썩은 뿌리 옆에는 항상 썩은 가지가 붙어있는 법이지. 당신들이 단장의 나팔수 노릇을 하며 무슨 짓을 했는지 나는 이미 알고 있다. 헌병, 저 두 사람도 직위 해제하고 당장 연행해. 죄목은 추후에 따로 알려주겠다. 예, 알겠습니다. 고인철 중령과 황동규 소령 역시 짐짝처럼 끌려나갔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식당을 제패하던 3명의 권력자가 한순간에 죄인으로 전락하는 모습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잊히지 않을 충격적인 광경으로 각인되었다. 식당에는 다시 한번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강지우는 천천히 식당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그리고 여전히 경례 자세를 풀지 못하고 있는 모든 장병을 둘러보며 위험 있지만 결코 차갑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모두 경례를 풀고 자리에 앉도록. 그녀의 말이 끝나자 모두가 조심스럽게 경례를 풀고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누구 하나 감히 수저를 들거나 소리를 내지 못했다. 강지우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았다. 두려움, 놀라움, 그리고 몇몇의 얼굴에서는 희미한 희망과 안도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오늘 벌어진 일에 모두 충격이 클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녀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를 휘감았다. 해병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하고 명예로운 군대다. 그러나 그 명예는 낡은 권위와 부조리한 차별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해병의 긍지는 동료를 성별이나 기수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적 앞에서도 함께 어깨를 걸고 싸울 수 있는 전우로 존중하는 데서 나온다. 그녀의 연설은 계속되었다. 썩은 부분은 도려내야 한다. 고통스럽더라도 새살이 돋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나는 오늘 이 교육훈련단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이곳에 왔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해병의 명예를 되찾을 것이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식당 안에서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박수가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작고 조심스러웠던 박수 소리는 이내 식당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함성과 열광으로 바뀌었다. 그 순간 강지우는 알 수 있었다. 그녀가 지금 막 쏘아 올린 개혁의 신호탄이 이 부대를 넘어 해병대 전체를 뒤바꿀 거대한 불꽃이 될 것임을. 박치국 준장을 비롯한 부패한 지휘부가 연행된 후 교육훈련단은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놓인 듯한 혼란과 기대감이 뒤섞인 묘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강지우는 조금의 지체도 없이 단장실을 임시 지휘통제실로 삼고 오진석 중사를 통해 해병 대사령부에서 비밀리에 대기 중이던 특별감찰팀을 소집했다. 법무, 감찰, 헌병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20명의 감찰팀이 헬기를 통해 신속하게 부대로 투입되면서 심판의 서막은 본격적으로 올랐다. 강지우는 가장 먼저 식당에서 용기를 내어 자신을 변호했던 최민준 대위를 호출했다. 굳은 표정으로 단장실에 들어선 최 대위는 강지우 앞에서 다시 한번 각 잡힌 경례를 올렸다. 충성. 대위 최민준 사령관님 호출에 명받았습니다. 강지우는 그의 경례를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자네는 오늘 진정한 해병의 용기가 무엇인지 증명해 보였다.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해병의 정신이 아니다. 자네와 같은 장교가 있기에 해병대의 미래는 아직 어둡지 않다. 과찬이십니다, 사령관님. 최 대위의 얼굴이 붉어졌다. 과찬이 아니다. 지금부터 교육훈련단은 내가 직접 지휘한다. 그리고 나는 자네를 내 직권으로 임시작전 참모로 임명하겠다. 감찰이 진행되는 동안 부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훈련과 경계 태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수 있겠나? 최민준 대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일개 대위를, 그것도 단장의 눈밖에 나 있던 자신을 사령관이 직접 참모로 임명한다는 것은 파격 그 자체였다. 그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목에 핏대를 세워 외쳤다. 예, 사령관님. 목숨을 걸고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좋다. 지금 즉시 감찰팀에 협조하여 부대 내 모든 서류와 전산 자료를 확보하고 전 장병을 대상으로 한 익명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나는 그동안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을 좀 만나봐야겠다. 강지우가 말한 손님들은 군기 교육대 임시 감금 시설에 수감된 박치국과 그의 일당들이었다. 그녀는 오진석 중사만을 대동한 채 차갑고 습한 지하 감금실로 향했다. 가장 안쪽에 있는 독방에 갇힌 박치국은 불과 몇 시간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모습이었다. 위압적이던 준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잃은 폐잔병의 초라함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강지우가 나타나자 쇠창살을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사령관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평생 사령관님의 발이라도 닦으며 살겠습니다. 강지우는 아무런 대꾸 없이 오중사에게 눈짓했다. 오중사는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쇠창살 사이로 밀어넣었다. 박치국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것은 지난 3년간 교육훈련단 내 여군들이 제출했다가 묵살당했던 수십 건의 고충 처리 요구서와 전출 신청서 사본이었다. 읽어봐라. 강지우가 차갑게 말했다. 박치국은 서류를 넘기며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다. 성희롱 피해 신고, 부당한 훈련 배제, 승진 누락, 노후된 시설 개선 요구. 모든 서류의 최종 결재란에는 그의 이름과 함께 사기 저하 및 규율 문란 유발 가능성이라는 이유로 반려 혹은 기각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다. 이게 내가 말하는 해병 정신인가? 강지우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동료의 고통을 외면하고 부하의 간청을 짓밟는 것이 내가 30년간 지켜온 군인의 명예인가? 그것은 부대 기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기강? 내 놈이 파괴한 것은 기강이 아니라 신뢰다. 지휘관에 대한 신뢰, 해병대에 대한 신뢰. 내 놈은 내 놈에 편협하고 뒤틀린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 해병대 전체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 강지우는 더 이상 그와 대화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다. 특별감찰팀에서 내 놈의 모든 비리를 낱낱이 파헤칠 것이다. 단순히 여군 차별 문제로 끝나지 않을 거다. 보급 비리, 인사청탁, 훈련 예산 횡령. 내 놈이 저지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테니 각오하는 게 좋을 거다. 그녀는 박치국을 뒤로하고 고인철과 황동규가 갇힌 방으로 향했다. 두 사람은 이미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이전 투구를 벌이고 있었다. 강지우는 그들에게 단 한마디만 던졌다. 지금부터 당신들 중 먼저 진실을 상세히 자백하는 사람에게는 정상 참작의 기회를 주도록 하지.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 그 말은 두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독약과도 같았다. 그들은 서로를 물어뜯으며 자신들이 알고 있는 박치국의 비리를 앞다투어 불기 시작했다. 그 시각 최민준 대위의 지휘 아래 부대 전체에서는 대대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사령관의 약속에 그동안 억눌려왔던 장병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여군들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박치국 준장의 상습적인 폭언과 성희롱, 고인철 중령의 보급품 착복과 사적 유용 황동규 소령의 인사고과를 빌미로 한 부당한 압력 등 그들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었다. 오후 늦게 특별감찰팀의 중간 보고가 강지유에게 올라왔다. 보고서의 내용은 그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박치국 준장은 지역 군납업체와 결탁하여 납품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이 돈을 상급부대 로비 자금과 개인적인 유흥비로 탕진했다. 신병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신형 전투화와 방한 장비들은 창고에 쌓아둔 채 일부는 뒷돈을 받고 암시장에 팔아넘기기까지 했다. 낡고 해진 군화를 신은 채 힘겹게 훈련받던 신병들의 모습이 그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강지우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군대의 근간을 좀먹는 암적인 행위이자 조국을 믿고 자식을 군대에 보낸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었다. 그녀는 즉시 해병대사령부 법무실에 연락하여 박치국 일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지시했다. 죄목은 직권남용, 횡령, 군수품관리법 위반, 그리고 부하 여군에 대한 성추행까지 추가되었다. 민간 경찰 및 검찰과의 공조 수사 또한 지시했다. 더 이상 군대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해가 저물고 훈련단에 어둠이 내렸다. 강지우는 단장실 창가에 서서 연병장을 내려다보았다. 저녁 식사를 마친 병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아직 혼란스러움이 남아 있었지만 이전과 같은 무기력함이나 불안함 대신 무언가 새로운 희망과 기대감이 엿보였다. 그녀는 오늘 아침 이 부대 정문에서 겪었던 수모를 떠올렸다. 니년 아줌마. 그 모욕적인 단어들이 오히려 그녀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썩어빠진 과거를 단절하고 진정으로 강하고 명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거룩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심판의 서막은 이제 막 올랐고 그녀는 이 전쟁에서 결코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 연병장에는 전 부대원이 완전 군장을 한 채로 집합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지만 연병장을 감싼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비장했다. 단상 위에는 강지우 사령관이 홀로 서 있었다. 그녀는 어제의 정복이 아닌 다른 모든 해병과 똑같은 전투복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어깨에 박힌 4개의 별은 그 무엇보다 밝게 빛나며 그녀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수천 명의 해병들이 숨을 죽인 채 그녀를 주목했다. 강지우는 마이크를 잡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의 사령관으로서 그리고 여러분과 똑같은 전투복을 입은 한 명의 해병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어제 이 부대에서 매우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었다. 부대장이었던 박치국 준장을 비롯한 일부 지휘관들이 그들의 직위를 망각하고 해병의 명예를 더럽힌 죄로 체포되었다. 그들은 현재 군사법원의 엄정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이 저지른 죄는 단순히 개인의 비리를 넘어 우리 해병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용서받을 수 없는 이적 행위다. 장병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강지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는 오늘 여러분을 질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 썩은 가지 몇 개가 해병대라는 거대한 숲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다. 나는 여러분의 눈에서 희망을 본다. 나는 여러분의 심장에서 조국을 향한 뜨거운 충성심을 느낀다. 그녀는 연병장을 가득 메운 젊은 해병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치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많은 이들이 해병 정신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해병 정신은 무엇이었나? 기수와 계급을 앞세워 부하를 억압하고 성별을 이유로 전우를 차별하며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것이었나? 그것은 해병 정신이 아니다. 그것은 가장 비겁하고 추악한 악습일 뿐이다. 그녀의 일갈에 장병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진정한 해병 정신은, 빨간 명찰의 자부심은 나보다 전우를 먼저 생각하는 희생 정신에 있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불굴의 투지에 있다. 그리고 그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는 정의로운 용기에 있다. 여러분은 바로 그 진정한 해병 정신을 가슴에 품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해병이다. 와! 연병장 곳곳에서 터져나온 함성은 이내 거대한 파도가 되어 포항의 하늘을 뒤덮었다. 강지훈은 손을 들어 함성을 가라앉히고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첫째, 오늘부로 해병대사령관 직속의 성평등 및 인권보호센터를 교육훈련단 내에 신설한다. 이곳은 성별, 기수, 계급에 상관없이 모든 해병이 겪는 부조리와 고충을 직접 신고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이다. 모든 신고는 익명으로 보장되며 신고자에 대한 그 어떠한 불이익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낡고 비효율적인 훈련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더 이상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시대는 끝났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현대전에 가장 최적화된 최정예 전투원으로 육성하겠다. 또한 낙후된 여군 생활관을 비롯한 모든 병영시설을 즉각 현대화하여 여러분이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겠다. 셋째, 박치국 준장의 공석이 된 교육훈련단장에는 해병대 최초로 여군 대령을 임명하겠다. 또한 어제 불의에 맞서는 용기를 보여준 최민준 대위를 소령으로 1계급 특진시키고 작전 참모 보직을 정식으로 부여한다. 앞으로 해병대의 모든 인사는 오직 능력과 실력,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올바른 품성을 기준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녀의 발표 하나하나가 터져나올 때마다 연병장은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다. 특히 여성 장교와 부사관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자신들에게도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희망, 능력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그들의 가슴을 채웠다. 강지우의 연설은 포항교육훈련단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국방부 기자단을 통해 그녀의 연설 내용과 교육훈련단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 및 개혁 소식은 전군으로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해병대가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을 통해 거듭나겠다는 대국민 선언과도 같았다. 다른 부대에 숨어있던 박치국과 같은 구시대적 지휘관들은 공포에 떨었고 변화를 갈망하던 수많은 젊은 군인들은 환호했다. 개혁의 불길은 그렇게 포항의 작은 훈련단에서 시작되어 대한민국 국군 전체를 변화시킬 거대한 횃불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연설이 끝나고 강지우는 단상에서 내려와 장병들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는 가장자리에 서 있던 한 젊은 여군 하사의 손을 잡았다. 힘들었지? 그녀의 따뜻한 한마디에 여군 하사는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 눈물은 지난 시간 겪었던 서러움과 모멸감,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위로받고 인정받는다는 기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강지우는 그런 그녀의 어깨를 말없이 다독여 주었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 강지우는 단장실 창가에 서서 붉게 물든 동해 바다를 바라보았다. 20여 년 전 자신 역시 소위로 임관하여 이곳 포항에서 훈련을 받았다. 그때도 지금과 다르지 않은 차별과 편견 속에서 수없이 눈물을 삼켜야 했다. 그녀는 그때마다 이 바다를 보며 다짐했다. 언젠가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오르면 나 같은 후배들이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는 진정으로 강하고 자랑스러운 해병대를 만들겠다고.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시간이 왔다. 길고 험난한 싸움이 되겠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뒤에는 이제 변화를 갈망하는 수많은 해병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포항의 바다 위로 타오르던 개혁의 불길은 결코 꺼지지 않을 터였다. 포항 교육훈련단에서 강지우 사령관이 일으킨 개혁의 불길은 헬기 프로펠러의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전국으로 번져나갔다. 해병대가 주둔하는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부터 김포와 강화, 그리고 제주도의 해군기지까지 강지우와 포항이라는 두 단어는 모든 해병의 입에 오르내리는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되었다. 젊은 장병들과 억압받던 소장파 장교 그리고 모든 여군들은 그녀의 결단에 열광하며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직감했다. 그러나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 또한 짙어지는 법. 해병 대사령부가 위치한 경기도 화성의 지휘부와 국방부의 높고 견고한 성벽 안에서는 개혁의 불길을 위협하는 차갑고 음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있었다. 박치국 준장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해병 93기를 중심으로 한 그의 동기들과 선후배들은 수십 년간 해병대 내 주요 보직을 독식하며 거대한 이너 서클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비리를 눈감아주고 인사와 보급, 군납 사업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며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해왔다. 강지우의 개혁은 단순히 부패한 장성 하나의 목을 친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들의 안락한 성체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지각 변동의 시작이었고 생존을 위협하는 선전포고였다. 그 반격의 중심에는 해병대 부사령관 이철민 중장이 있었다. 해병 92기. 그는 강지우보다 한 기수 아래였지만 해병 대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탁월한 처세술과 정치력을 바탕으로 승승장구해 온 인물이었다. 그는 내심 차기 해병 대사령관 자리를 노리고 있었으나 예상치 못하게 여성이라는 파격적인 상징성을 업은 강지우에게 자리를 빼앗겼다고 생각하며 깊은 열등감과 질투심을 품고 있었다. 그는 박치국처럼 대놓고 무식하게 날뛰는 인물이 아니었다. 그의 무기는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지략과 등 뒤에 비수를 꽂는 음모였다. 이철민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포항 관련 보고서를 읽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감정적이고 독단적인 숙청.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과격한 개혁. 그는 이 두 가지 프레임을 이용해 강지우를 공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즉시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동기들과 예편한 선배 장성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작전은 은밀하고 신속하게 시작되었다. 며칠 후 보수 성향의 한 신문에 익명의 군 관계자를 인용한 기사가 실렸다. 단독 해병대 신임 사령관 개인적 감정으로 휘하 장성 숙청 논란. 강군의 상징 해병대 정치적 올바름에 흔들리나? 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였다. 기사의 내용은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있었다. 박치국의 끔찍한 비리는 지휘관의 통상적인 군기 확립 행위로 강지우의 단호한 조치는 여성 리더의 감정적인 보복으로 둔갑했다. 또한 그녀가 임명한 여군 교육훈련단장과 특진시킨 최민준 소령의 인사는 능력과 무관한 파격적인 보훈 인사로 매도되었다. 기사는 시작에 불과했다. 군사 전문 커뮤니티와 예비역 단체 사이트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여군 사령관 때문에 해병대 훈련 강도가 약해졌다더라. 전투력보다 성인지 감수성을 먼저 챙기는 군대가 어떻게 나라를 지키난 강지우 사령관이 해병대의 악과 깡을 모두 죽이고 있다와 같은 내용이었다. 이철민과 그의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퍼뜨린 흑색 선전이었다. 그들은 해병 정신의 약화라는 프레임으로 보수적인 예비역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여성 리더십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교묘하게 파고들었다. 여론전은 효과가 있었다. 일부 보수 정치인들은 국방위원회에서 신임 해병 대사령관의 지휘 방식에 대한 특별 감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방부 장관에게까지 압력이 가해지기 시작했다. 강지우는 순식간에 개혁의 주체에서 검증의 대상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한편 변화의 중심에 선 포항교육훈련단 역시 보이지 않는 저항에 부딪히고 있었다. 신임 교육훈련단장으로 부임한 윤서연 대령은 부대 내에 깊숙이 뿌리내린 박치국의 잔존 세력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특히 주임원 사급의 나이 많은 부사관들은 공개적으로는 윤 대령의 명령에 복종했지만 뒤에서는 계집이 뭘 안다고 설철하며 그녀의 리더십을 폄훼하고 교묘하게 업무를 태만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갓 소령으로 진급한 최민주는 작전 참모로서 윤 대령을 보좌하며 이 모든 상황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탄약고 재고 현황 보고가 계속해서 늦어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직접 현장을 급습했다. 그곳에서 그는 탄약관리관인 박모 상사가 일부러 재고 파악을 지연시키며 신임 단장의 행정 능력을 시험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박 준장님 계실 때는 이런 자잘한 걸로 저희를 귀찮게 안 하셨습니다. 라며 뻔뻔하게 대드는 박 상사에게 최민주는 분노했지만 섣불리 징계위원회를 열었다가는 신임 지휘부가 기존 부대원들을 찍어 누른다는 프레임에 걸려들 것이 뻔했다. 강지우는 화성에 있는 사령관 집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그녀는 적들이 생각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교활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이철민의 반격은 그녀가 예상했던 시나리오 중 하나였다. 그녀는 웅크리지 않았다.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그녀는 국방부 출입 기자단 전체를 대상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갑작스러운 사령관의 기자회견 소식에 모든 언론사의 카메라가 해병 대사령부로 몰려들었다. 이철민은 강지우가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해명하거나 변명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마이크 앞에 선 강지우의 첫마디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다. 저는 오늘 저를 둘러싼 음해에 대해 변명하러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을 뒤흔드는 우리 군 내부의 진짜 적이 누구인지 국민 여러분께 직접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순간 기자회견장은 술렁였다. 강지우는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박치국 준장의 비리가 담긴 장부 원본, 횡령한 군수품 내역, 그리고 피해 여군들의 육성이 담긴 음성 파일이었다. 그녀는 박치국의 비리를 하나하나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것이 바로 구시대적 악습이라는 갑옷 뒤에 숨어 자신의 배를 채우고 부하들을 짓밟아온 부패한 군인의 민낯입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다. 저들이 말하는 해병 정신의 약화가 두려우십니까? 저는 진짜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병들에게 돌아가야 할 방탄복과 전투화를 빼돌려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지휘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진짜 적입니다. 성별을 이유로 유능한 군인을 차별하고 내쫓아 군의 단합을 저해하는 그릇된 편견.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신력을 좀먹는 진짜 암적인 존재입니다. 그녀는 카메라 렌즈를 그리고 그 너머의 국민들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이것은 남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구의 대립도 아닙니다. 이것은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며 애국과 이적의 싸움입니다. 저 강지우는 해병 대사령관으로서 제게 주어진 모든 권한과 명예를 걸고 군의 심장부에 박힌 이 부패의 대못을 뽑아내겠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단순한 해명을 넘어 부패한 군 기득권 세력을 향한 선전포고였다. 기자회견은 전 언론을 통해 생중계되었고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국민들은 군 내부의 썩은 실상에 분노했고 그에 맞서는 강지우의 용기에 아낌없는 지지를 보냈다. 자신의 사무실에서 TV로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이철민 중장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졌다. 그는 강지우의 정치력과 대담함에 혀를 내둘렀다. 자신이 얕잡아봤던 상대가 아니었다. 그녀는 단순한 상징적인 인물이 아니라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있던 노련한 호랑이였다. 하지만 이철민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전의를 불태웠다. 여론전에서 졌을 뿐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다. 그는 자신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강지우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믿는 더욱 치명적인 카드가 들어 있었다. 보이지 않는 적들의 반격은 이제 2라운드를 준비하고 있었다. 강지우 사령관의 기자회견이 여론을 압도하며 승리하는 듯 보였지만 이철민 중장의 반격은 예상보다 훨씬 집요하고 교활했다. 그는 여론전에서 한 발 물러서는 대신 군대의 본질은 전투력이라는 명제를 이용해 강지우의 개혁을 시험대에 올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합동참모본부 내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해병대 교육훈련단의 전투준비 태세를 긴급 점검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대규모 불시 연합 상륙훈련을 성사시켰다. 훈련의 시나리오와 평가는 이철민의 입김이 닿은 장교들이 주도하게 되었다. 사실상 강지우가 임명한 새로운 지휘부의 능력을 공개적으로 망신주고 그녀의 개혁이 속 빈강정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이었다. 훈련 명령은 단 일주일 전에 포항교육훈련단에 하달되었다. 훈련 시나리오는 극악에 가까웠다. 야간 기습 상륙, 악천후 상황 극복, 그리고 가상의 적군에게 주요 보급로까지 차단당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었다. 이는 베테랑 지휘관조차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고난도의 과제였다. 윤서연 대령과 최민준 소령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이건 명백히 우리를 겨냥한 겁니다. 최민준이 작전 지도를 보며 말했다. 성공하면 본전이고 실패하면 신임 지휘부의 무능으로 낙인 찍히게 될 겁니다. 윤서연 대령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박치국의 잔존 세력들이 이번 훈련을 기회로 삼아 조직적인 태업이나 사보타주를 감행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훈련 준비 과정에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상륙 돌격 장갑차 KAAV의 정비 일정이 갑자기 지연되거나 통신 장비의 주파수 코드가 실수로 삭제되는 일이 발생했다. 박치국의 신복이었던 정비대대장과 통신대대장의 교묘한 방해 공작이었다. 윤서연 대령은 구시대적인 방식처럼 그들을 윽박지르지 않았다. 그녀는 강지우 사령관이 강조했던 신뢰의 리더십을 실천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정비대대와 통신대대의 젊은 부사관과 장교들을 따로 불렀다. 이번 훈련은 단순히 우리의 능력을 평가받는 자리가 아니다. 이것은 해병대의 미래가 걸린 싸움이다. 구시대의 악습에 발목 잡혀 모두가 함께 침몰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힘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증명해 보일 것인가. 나는 여러분을 믿는다. 여러분의 손에 해병대의 명예가 달려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호소에 젊은 장병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들은 밤을 새워가며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섰다. 정비 부사관들은 매뉴얼에도 없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장갑차의 핵심 부품을 수리해냈고 통신 장교들은 예비 장비를 활용해 새로운 비상통신망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낡은 권위에 짓눌려 있던 그들의 잠재력이 신뢰라는 자양분을 만나 폭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화성의 지휘통제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강지우는 이철민의 의도를 꿰뚫어보고 있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포항에 내려가 방해 공작을 벌이는 자들을 색출하고 싶었지만 꼭 참았다. 그것이야말로 이철민이 바라는 그림이었다. 역시 여군 지휘관은 부하들을 믿지 못하고 사사건건 개입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터였다. 그녀는 자신이 심은 씨앗이 스스로 땅을 뚫고 나올 수 있는지 자신의 눈을 믿고 기다려보기로 했다. 대신 오진석 중사에게 포항에 있는 그림자들을 움직여라. 훈련이 끝나는 즉시 증거와 함께 모든 것을 수면 위로 끌어올릴 준비를 하도록.
이라는 비밀 지령을 내렸다. 훈련 당일 동해에는 예고했던 대로 거센 풍랑과 함께 폭우가 쏟아졌다. 최악의 기상 조건이었다. 훈련을 평가하기 위해 파견된 이철민 측 장교들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이 정도 날씨라면 상륙 시도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고 훈련은 시작도 전에 실패로 끝날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윤서연 대령의 지휘 아래 움직이는 해병들은 달랐다. 그들은 강지우 사령관이 도입한 새로운 훈련 매뉴얼에 따라 악천후 상황에서의 팀 단위 생존 및 침투 훈련을 이미 수차례 반복한 상태였다. 그들은 더 이상 무모한 깡에 의존하지 않았다. 파도의 흐름과 바람의 방향을 정밀하게 계산했고 소규모 IBS 고무보트를 이용해 적의 레이더망을 피해 해안에 분산 침투하는 대담한 전술을 선택했다. 상륙에 성공한 그들 앞에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예상했던 대로 주 보급로가 차단되었고 고립된 상황에 처한 것이다. 바로 그때 최민준 소령이 준비해온 비장의 카드가 빛을 발했다. 그는 사전에 부대 내 드론 경연 대회를 열어 발굴한 드론 파일럿 병사들을 훈련에 참여시켰다. 이들이 조종하는 소형 드론들은 적의 감시를 피해 산악 지형으로 우회하여 정확한 보급품 투하 지점을 찾아냈고 후방에서는 수송 드론이 탄약과 식량을 실어 나르며 고립된 부대의 혈맥을 뚫었다. 구시대 장군들의 머리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창의적이고 현대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었다. 이 모든 과정은 훈련 평가단의 눈을 휘둥그레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을 너무나도 손쉽게 그리고 세련되게 극복해 나가는 포항교육훈련단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훈련의 마지막 단계, 목표 지점 점령 과정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최민준 소령은 적 지휘부의 통신을 감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심리전 부대와 협력하여 거짓 정보를 흘려 적들을 교란시켰다.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해병들의 입체적인 기동의 가상의 적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고 목표 지점은 예상 시간보다 무려 6시간이나 먼저 점령되었다. 훈련 종료를 알리는 신호탄이 밤하늘을 수놓았을 때 온몸이 흙과 땀으로 범벅이 된 해병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함성을 질렀다. 그들은 불가능에 가까웠던 시련을 이겨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해병대의 강함을 증명해낸 것이다. 바로 그 순간 훈련장 외곽에 대기하고 있던 수십 명의 헌병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을 이끄는 것은 오진석 중사였다. 그들은 훈련 내내 방해 공작을 주도했던 정비대대장과 통신대대장을 비롯한 10여 명의 부사관들을 현장에서 즉시 체포했다. 오 중사의 손에는 그들이 나눈 통화 기록과 함께 이철민 중장의 측근과 접촉한 증거가 담긴 서류가 들려 있었다. 이철민 측 평가단 장교들은 사색이 되어 이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가 빠진 셈이었다. 화성 지휘통제실에서 마지막 보고를 받은 강지우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가슴 벅찬 희열과 함께 자신의 사람들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샘솟았다. 강철은 두드릴수록 강해지는 법이다. 그녀의 해병들은 가장 혹독했던 시련의 망치질을 이겨내고 그 누구도 부술 수 없는 강인한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 이제 이 강철을 녹슬게 하려 했던 부패의 근원을 향해 마지막 심판의 칼날을 휘두를 시간이었다. 훈련의 성공과 사보타주 주동자들의 검거는 이철민 중장의 입지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가 설계한 함정은 오히려 강지우의 개혁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증명하는 완벽한 무대가 되었고 그의 이름은 이제 지휘관을 음해하려 한 부사령관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와 함께 거론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무너지지 않으려 발버둥 쳤다. 자신은 모르는 일이며 일부 부대원들의 개인적인 일탈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지우는 더 이상 그에게 시간을 줄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이 부패의 고리를 근원부터 잘라내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이철민 중장을 화성 해병대사령부의 사령관 집무실로 호출했다. 거대한 태극기와 해병대 깃발이 나란히 걸려있는 해병대의 최고 권위를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이철민은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집무실로 들어섰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강지우보다 한 기수 위라는 사실에 기대어 그녀가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부르셨습니까, 사령관님? 강지우는 책상에 앉은 채로 그를 맞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책상 위에 놓인 두 개의 서류 봉투를 가리켰다. 하나는 붉은색, 다른 하나는 푸른색이었다. 앉으시죠, 이부사령관.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아니, 괜찮습니다. 용건만 간단히. 용건은 간단하지 않을 겁니다. 강지우는 그의 말을 잘랐다. 저 두 개의 봉투가 오늘 우리의 대화를 결정하게 될 테니. 이철민은 마른 침을 삼키며 소파에 앉았다. 강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붉은색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봉투 안에서 서류들을 꺼내 이철민 앞에 테이블 위에 하나씩 펼쳐놓았다. 첫 번째 서류는 이번 포항훈련 사보타주를 주도한 박 상사의 자술서 원본입니다. 여기에는 이 중장의 최측근인 김모 대령으로부터 훈련을 망치면 차기 사령관님이 되실 분께서 절대 잊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군요. 이철민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다. 두 번째는 그 김 대령과 이 중장 사이의 통화 기록입니다. 훈련 직전 두 사람이 수십 차례 통화하며 디으데이와 작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우연의 일치죠. 강지우는 마지막으로 은행 거래 내역서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이것은 김 대령의 아내 계좌로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이 입금된 기록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돈이 이 중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건설 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나왔더군요. 이철민의 태연했던 가면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이건 불법 사찰이야. 증거로 인정될 수 없어. 불법 사찰? 강지우는 차갑게 웃었다. 이 모든 것은 군 검찰의 정식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확보한 합법적인 증거입니다. 이 중장이 저에 대한 흑색 선전을 퍼뜨릴 때 저는 이 중장의 부패한 과거를 추적하고 있었으니까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리로 돌아가 이번에는 푸른색 봉투를 들었다. 이 붉은 봉투 안의 내용들은 이 중장을 군사재판에 회부하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증거들입니다. 죄목은 지휘권 남용, 군사반란 예비 음모, 그리고 뇌물수수. 아마 남은 평생을 군복 대신 죄수복을 입고 보내게 될 겁니다. 해병대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당신과 당신 가문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겠죠. 이철민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지우는 푸른색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 푸른 봉투 안에는 당신의 전역 지원서와 대국민 사과문 양식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부패의 사슬에 엮여있던 당신의 동기들을 포함한 32명의 장교 명단이 있지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등을 보인 채로 그녀는 마지막 제안을 던졌다. 선택은 당신이 하는 겁니다. 붉은 봉투를 선택해 해병대 전체를 진흙탕으로 끌고 들어가 동기어진할 것인가? 아니면 푸른 봉투를 선택해 당신 혼자 모든 것을 안고 조용히 사라져 당신이 망가뜨린 해병대에게 마지막으로 속죄할 기회를 가질 것인가? 당신이 푸른 봉투를 선택한다면 명단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는 스스로 군복을 벗을 기회를 주겠습니다. 선택할 시간은 딱 10분 주지요. 그것은 선택지를 주는 듯 했지만 사실상 완벽한 외통수였다. 이철민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수십 년간 쌓아온 자신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끼며
떨리는 손으로 푸른색 봉투를 집어들었다. 일주일 후 해병대 역사에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다. 부사령관 이철민 중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급작스럽게 전역을 신청했고 그와 함께 해병대 내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던 30명이 넘는 대령급 이상 장교들이 동시에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국방부는 발칵 뒤집혔지만 강지우는 국방부 장관과의 독대를 통해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재갈을 받아냈다. 부패한 뿌리를 도려내기 위한 외과 수술이라는 그녀의 단호한 의지 앞에 더 이상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다. 강지우는 그 빈자리를 능력과 열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수와 인맥에 밀려 소외되었던 인재들로 채워넣기 시작했다. 포항에서 능력을 증명한 윤서연 대령은 준장으로 진급하여 해병대 본부의 핵심 보직을 맡았고 최민준 소령 역시 중령으로 조기 진급하여 사령관 직속 작전보좌관이라는 중책을 부여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군 장교들과 비주류 출신 장교들이 주요 지휘관과 참모로 발탁되었다. 해병대의 리더십은 단 몇 주 만에 완전히 새로운 피로 수혈되었다. 모든 것이 정리된 어느 날 저녁 강지우는 새롭게 임명된 지휘관들을 모두 사령관 관저로 초대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낡은 권위와 서열 의식이 존재하지 않았다. 다양한 출신과 배경 그리고 성별의 지휘관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해병대의 미래를 토론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늦은 밤 모두가 돌아간 후 강지우는 홀로 집무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화성 시내의 불빛이 보였다. 그녀는 지난 몇 주간 벌어졌던 숨가쁜 일들을 떠올렸다. 그것은 거대한 독초의 뿌리를 뽑아내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심어졌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씨앗이 자라나 굳건한 숲을 이루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성공적으로 내디뎠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그녀와 같은 꿈을 꾸는 새로운 동지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해병대는 그렇게 조용하지만 가장 위대한 혁명을 완수하고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산이 변하기에는 짧지만 한 조직의 뼈대를 바꾸고 새로운 정신을 심기에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 강지우 사령관이 일으켰던 거대한 개혁의 폭풍은 이제 잔잔한 파도가 되어 해병대가 닿는 모든 해안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있었다. 부패의 상징이었던 이철민과 박치국을 비롯한 수십 명의 구시대적 지휘관들은 군사재판을 통해 불명예 전역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들의 이름은 이제 해병대 역사의 가장 부끄러운 한 페이지로 기록될 뿐이었다. 오늘 강지우 사령관은 다시 포항을 찾았다. 그녀가 처음 모욕을 당했던 바로 그 장소, 해병대 교육훈련단이었다. 그러나 그녀를 맞이한 풍경은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낡고 권위적이었던 정문은 깔끔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바뀌었고 그녀를 맞는 헌병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불필요한 경계심이나 맹목적인 복종 대신 건강한 자부심과 지휘관에 대한 존경심이 가득했다. 그녀가 포항을 다시 찾은 이유는 신병 교육 수료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단순한 수료식이 아니었다. 그녀의 개혁 이후 완전히 새로운 교육 체계와 가치관 아래 육성된 첫 번째 신병들이 탄생하는 날이자 역사상 최초로 남군과 여군 신병이 모든 과정에서 차별 없이 함께 훈련받고 함께 수료하는 통합 수료식이 열리는 날이기도 했다. 연병장으로 향하기 전 강지우는 부대 곳곳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해병대 준장의 계급장을 단 윤서연 교육훈련단장이 함께했다. 윤 준장의 얼굴에는 지난 1년간의 고된 노고와 함께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된 리더의 뿌듯함이 서려 있었다. 생활관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하군요. 강지우가 말했다.
와서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사령관님. 그녀가 처음 목격했던 칸막이로 급조된 듯 조악했던 여군 생활관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다. 남군과 여군 생활관은 완전히 동일한 구조와 면적으로 재건축되었고 최신식 냉난방 시설과 개인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칸막이가 설치된 침상 그리고 쾌적한 휴게실과 체력 단련실까지 갖추고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윤 준장이 생활관 복도에 설치된 작은 게시판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성평등 및 인권보호센터 소속 전문 상담관들의 사진과 연락처, 그리고 전우의 인격은 나의 인격입니다라는 표어가 붙어 있었다. 이제 병사들은 부조리를 겪었을 때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않습니다. 센터를 찾아가 상담을 받고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초기에는 신고가 폭증하여 어려움도 많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혔습니다. 이제 기수 열외나 성적 농담 같은 단어는 이 부대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강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가장 원했던 변화, 시스템을 넘어선 문화의 변화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고 있는 증거였다. 그들의 다음 목적지는 과거 악과 깡만을 강요하던 낡은 훈련장이었다. 그곳은 이제 첨단 과학훈련센터로 탈바꿈해 있었다. 중령으로 진급하여 교육훈련본부의 핵심 브레인으로 성장한 최민준이 그들을 맞았다. 사령관님, 저희가 개발한 가상현실 VR 시가지 전투훈련 프로그램을 시연해 보이겠습니다. 최중령의 안내에 따라 들어간 시뮬레이션 룸에서는 신병들이 VR 고글을 쓴 채 실제와 똑같이 구현된 적진에서 팀을 이루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교관의 고함 소리에 의지하지 않았다. 각자의 판단에 따라 동료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가장 효율적인 전술을 찾아 움직였다. 한쪽에서는 드론 조종 교육이, 다른 쪽에서는 부상당한 전우를 구하기 위한 전문적인 전투 외상 처치 훈련이 한창이었다. 과거의 훈련이 단순히 육체의 한계를 시험하는 과정이었다면 지금의 훈련은 가장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승리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최중령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우리 신병들은 이제 강한 육체뿐만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냉철하게 판단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한 두뇌를 가진 전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강지우는 훈련에 몰두하고 있는 신병들의 빛나는 눈빛을 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꿈꿔왔던 진정한 강군의 모습이었다. 마침내 수료식이 거행될 시간이 되었다. 연병장에는 수천 명의 신병들이 가족과 친지들의 박수를 받으며 절도 있는 동작으로 도열했다. 그들의 얼굴은 햇볕에 검게 그을렸지만 그 속에는 뚜렷한 자신감과 명예로움이 새겨져 있었다. 남군과 여군이 한 대열에 섞여 서 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해병대의 위대한 변화를 상징하는 장관이었다. 단상에 오른 강지우는 준비해온 연설문 대신 자신의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자랑스러운 나의 아들, 딸들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히 신병들의 수료를 축하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늘 편견과 차별의 낡은 시대를 끝내고 존중과 신뢰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해병대의 미래를 축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그녀는 수료하는 신병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말을 이었다. 여러분은 지난 몇 주간 인생에서 가장 힘든 훈련을 이겨냈다. 여러분은 이제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강인한 육체와 정신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진정한 강함은 나보다 약한 자를 짓밟고 군림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강함은 쓰러진 전우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고 그의 무거운 군장을 함께 나눠지는 연대의 정신에서 나온다. 진정한 강함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잘못된 명령 앞에서는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의로운 용기에서 나온다.
그리고 진정한 강함은 성별이나 출신이 다른 전우를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하나로 묶어 더 큰 힘을 만들어내는 존중의 자세에서 나온다. 그녀의 목소리는 연병장을 넘어 지켜보는 모든 이들의 심장을 울렸다. 여러분 가슴에 달린 이 빨간 명찰은 특권의 상징이 아니다. 그것은 조국과 국민의 생명을 가장 먼저 지켜야 하는 숭고한 책임감의 상징이다. 여러분 어깨에 놓인 소총은 누군가를 억압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다. 이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말아달라.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뜨거운 눈으로 자신의 후배들을 바라보았다. 한때 우리 해병대는 골마 있었다. 일부 그릇된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부조리의 그늘 속에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신음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르다. 여러분은 바로 그 어둠을 걷어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우리가 심은 희망의 씨앗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굳건한 나무로 자라나 정의롭고 명예로운 해병대라는 거대한 숲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연설을 마친 그녀는 단상에서 내려왔다. 그러자 한 앳된 얼굴의 여성 수료생이 달려와 그녀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경례를 했다. 사령관님, 저는 사령관님을 보고 해병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도 사령관님처럼 조국과 동료를 지키는 자랑스러운 군인이 되겠습니다. 강지우는 그 여군 해병의 어깨에 손을 얹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너는 이미 충분히 자랑스러운 해병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군인이 될 것이다. 내가 그것을 믿는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강지우는 홀로 교육훈련단 앞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섰다. 1년 전 모욕을 당하고 쫓겨났던 그녀가 부대 후문으로 향하며 보았던 바로 그 바다였다. 거친 파도가 몰아치던 그날의 바다와는 달리 오늘의 동해는 황금빛 석양을 받아 잔잔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지난 1년간의 숨가빴던 항해를 떠올렸다. 보이지 않는 적들의 음해와 저항, 뼈를 깎는 자정의 고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마침내 틔워낸 희망의 싹. 그것은 결코 혼자서는 해낼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를 믿고 따라준 윤서연과 최민준 같은 동료들, 그리고 변화를 갈망하며 용기를 내어준 수많은 해병이 있었기에 가능한 기적이었다. 계급장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계급장을 만든다. 그녀가 박치국을 심판하며 했던 그 말은 이제 해병대 전체를 관통하는 새로운 신념이 되어 살아 숨쉬고 있었다. 강지우는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항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대한민국 해병대라는 거대한 함선이 더 안전하고 정의로운 바다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그녀는 앞으로도 길을 놓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그녀와 함께 노를 저어줄 희망으로 가득 찬 수많은 미래의 해병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포항의 바다 위로 새로운 시대를 향한 자랑스러운 항해를 알리는 힘찬 백골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듯 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